네, 오늘 캐도남마는 박지원 의원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들어오시겠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고향이 진도시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더 마음이 아프십니다. 네. 고향이니까. 진도가 고향이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슬프십니까?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된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 고향 땅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네, 또 더 우리 마음. 목포에서 그 디지털거리를 하고 많은 희생자들이 목포 영안시를 거쳐서 연고지로 가시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네. 만약에 10년 전 박지원 비서실장이만 있었을 때, 비서실장이었을 때 만약 이런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번에 초동 대치도 그렇지만은 그 사후 수습 과정에서 정부에 호동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김대중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할 때 월드컵 또 인천공항 개항 때 굉장한 문제가 있었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책반장이 돼서 직접 지휘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무사하게 마쳤습니다. 그때도 사건 사고가 막 그렇죠. 일어나는 징조가 있었죠. 물론 이렇게 큰 사고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으면은 좀 청와대가 일찍 개입했으면 좋은데 지금도 호동되는 모습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 한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오늘 첫 번째 주요 뉴스부터 먼저 보시고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국회입니다. 여야 신임 원내대표들이 세월호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실시 논의를 위한 5월 국회를 두고 임기 첫날부터 팽팽히 맞섰습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5월 비상국회 개최는 국민의 요구다.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금 사고 수습이 먼저다. 사고 수습 좀 우리가 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보자. 이러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사고 수습이 먼저든 나중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만나는 것은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임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한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시곤 KBS 보도국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세월호 희생자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지만 보도 중립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사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길환영 KBS 사장은 유가족 집회 현장을 찾아 또 공식 사과했습니다. 요즘 이런 때는 말을 항상 조심하고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호통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오늘 법원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세월호 매각 공고를 낸 것조차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러자 재판하던 판사가 갑자기 화가 났지요. 매각도 모른다니, 매각 사실도. 배표라는 사람이 어떻게 매각 사실도 모를 수 있느냐. 자기 배에 이렇게 호통을 치기까지 했습니다. 배가 침몰해도 사람 구하는 것보다 화물량 조작하기에 바쁜 사람들인데요. 이들한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시위를 하러 온 게 아니다. 하소연을 들어주실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 순수한 유가족의 요청이라면은 누군가 나가서 말씀을 듣겠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제를 통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대의제 국가인데요. 유가족의
순수한 유가족이 어디 있고 또 불순한 유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순수한 유가족이라는 이 형용사 때문에 지금 굉장히요, 네, 좀 말이 많은데 우리가 끝까지 좀 말을 조심하는, 네, 그런 대한민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우리 또 방송 관계자, 또 국회 정치 관계자, 우리 모두가 좀 다 같이 좀 말을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박지원 의원과 함께, 네,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광주 공천은, 전략 공천은 굉장히 잘못됐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고 이분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신을, 민주당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에 전략 공천은.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거물급 중진들의 쓴 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를 하겠다던 목소리는 어디 가고 공천 잡은 맘 들려오는 겁니까? 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해수부가, 해경이, 총리가 그렇게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데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될 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박영선 원내대표 이번에 여성으로 처음으로 된 거죠? 맞습니까? 이게 지금 처음이라는 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네. 우리 박영선 원내대표하고 박남배다 이런 표현 많이 언론에서 쓰던데요. 18대 국회 4년, 네. 그리고 19대 국회 2년, 결국 6년간을 법사위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간사, 네. 법사위원장으로, 저는 2번의 원내대표 법사위원으로서 공조를 해서 7번의 청문회, 인사청문회 낙마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언론에서 박남매다, 네. 그런 칭호를 붙여주었지만은 이번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선돼서 이제 우리 민주당, 죄송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야당다운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저희가 아무리 섭외를 하려고 해도 지금 잘 안 되거든요. 섭외가 안 돼요, 잘. 그래가지고 지금 박영선 원내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래도 남매 소리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과거 제가 원내대표 할 때 하고 이제 원내대표로 취임하신 박영선 원내대표의 생각이지, 네. 제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두 분의 여러 그렇지만 가지 성격이- 제가 알고 있는 네.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6년간 의정활동을 저와 함께 하면서 보면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 싸우고, 협상할 때는 협상하고, 이길 때는 이기고, 져줄 때는 져주는 그런 융통성 있는 네.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져줄 때 져줍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건 지금 흔히 박영선 대표를 강성이다 네. 라고 하는데 저한테도 강성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독립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돼 있을 때도 과감하게 양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경찰의 복종 문제, 그리고 수사 개시권 문제 같은 것만 받고 그 제야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것을 다 반대했습니다. 네. 19대 국회에서도 외국인 투자 촉진법,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거 해줘야만이
일자리 창출한다라고 하셨고 사실 김한길, 전병헌 두 대표도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설득하는 것은 박지원 대표 당신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설득하라고 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 소신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사회권을 간사에게 양도해서 네. 통과시키는 네, 그런 그랬다 있었다. 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두 분이 참 이렇게 힘을 합쳐서 7명의 장관이나 총리를 다 낙마시켰어요. 그분들한테는 좀 한이 맺히실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뭐 기자도 마찬가지죠, 밤낮. 네, 박 기자도 마찬가지고. 네. 예. 야당의 숙명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야당의 숙명이다. 아까 그 비서실장이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번에 사건을. 저는 그 참으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막 그 대책본부장으로 대책위원장으로 즉시 청와대가 개입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전 그렇지는 않죠. 제가 제 고향 진도이고 또 목포 지역구에서 그러한 후속 조치를 하기 때문에 조용히 진도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국무총리 장관 해경청장 그 누구도 지휘탑에서 컨트롤을 하지 않고 돌아만 다니더라고요. 앉아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네. 제대로 현장 장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 2시간 동안 세월호가 침몰하는데 맴돌기만 한 해경. 네. 그 안에 300~400명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바다에 사람이 몇 명 안 나왔는데 그런 조치 안 하는 걸 보고 다 그걸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네. 소위 탑승자 발표만 하더라도 7번 수정을 해요. 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은 진짜 한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대통령께서 현장에 가보셨다고 하면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월드컵 때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인천공항 개항 때 굉장한 혼란이 있어서 막 폭발한다 뭐 이런 얘기. 여러 부처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장인 제가 김대중 대통령의 허가를 맡아서 대책반장으로 앉고 당시 정책기획수석인 김진표 부총리를 부반장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투입시켰어요. 그래서 제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좀 이렇게 혼선이 오면은 청와대가 직접 좀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갔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혼선은 없지 않을까. 그런데 결국 보십시오. 이재사 정무수석이 그 희생자 가족들을 만나러 간다? 이거 되겠어요? 진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 불도저라도 못 막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청와대 와서 대통령 면담 요청한 거 아시죠? 어저께. 그렇죠. 5월 8일 날. 네. 예. 그런데 밤새 못 만나고 갔습니다. 네. 그리고 밤새 아직 갔는지 안 갔는지 계속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밤새 저기서 밤을 샜습니다. 네. 참 바닥에서.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기 왜 저렇게 막 오셨겠습니까? 아직도 30여 명의 우리 자식들이 바닷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왕좌왕하고 통계는 틀리고 또 후속 조치도 총리란 분이 장례비를 나중에 보상비에서 제해라.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고 청와대 일부 언론 그런 보도를 보고 저분들이 저라도 제 자식이 바닷속에 지금도 있다고 하면은 참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청와대 앞에 오면 그렇다고 대통령이 불쑥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오게끔 한 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네. 자, 이건 대통령께서 네. 현장에 가셔서 몇 번 가시면 뭐합니까? 사과하면 뭐합니까? 그게 사과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비서실장이 나서서 현장을 장악하고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총체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얼마 전까지 저도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아무 소리 않고 참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야당도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조금 대통령께서 직접 비서실장을 보내고 청와대가 개입해서 해결해주는, 그리고 빨리 구조작업을 하는 그런 좀 진정된 모습을 보여야만이 저분들이 가시지, 저분들한테 내 자식이 빠져있는데 지금까지 속아온 것도 분한데 돌아가라고 해서 가겠습니까? 자, 그럼 비서실장이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면담을 했다는데 그 와중은 안 된다. 믿지를 않죠. 네, 비서실장이 직접 나오고, 그러면 지금 저분들 비서실장이 나오면 그래도 대통령하고 면담하자 그러면 여기 대표들, 유가족 대표하고는 대통령하고 그래도 면담은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저분들 전체를 대통령 집무실로 모시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네, 그건 안 되죠. 예. 거기 대표 몇 사람을 네. 대통령과 면담을 해서 네. 대통령께서 설명을 하고, 네. 이제 우리 청와대가 직접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혼선을 막고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진정성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을 컨트롤 타워로 해서 빨리 사고 수습에 지금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정리하면 지금은 되겠습니까? 총리가, 네. 물러갈 총리가, 할 수가 없다. 아니 물러가지 않을 때도 영이 안 섰는데 네. 그거 안 됩니다. 네. 물러나갈 때도 영이 안 섰는데 지금은 안 된다. 자, 내각 총사퇴 얘기가 나왔는데요.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 인적 쇄신을 해야죠. 네. 청와대는 그냥 가만히 놔도 되고요. 청와대 책임져야죠. 아, 청와대도 책임지고요. 그럼요. 대통령께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지면 됩니까? 진정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 책임에 내가 자유로울 수 없지만은 이러한 인적 쇄신을 하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시키고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 청사진을 내놓고, 또 그러면서 희생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김용옥 그렇게 하기 네. 위해서는 인적 청산하고 관계자들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그건 해야죠. 그렇죠. 그 이런 걸 좀 진정 있게 하셔야지, 앉아서 비서관 회의에서 사과하고 그러면은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김용옥 교수의 대통령 물러나라 뭐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찬성 안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우리 국민은 네. 굉장히 헌정사의 불행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혁명에 의거해서 현직 대통령이 물러가는 그러한 그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의 하야, 이 정권 퇴진까지는 요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화가 나서 그러겠죠. 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무엇라 말아야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계속 사과하고 계속 죄송하다라고 몇 번 반복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기자회견으로 정식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딱 보시면요, 지금까지 취임해서 약 1년 4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5번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과하고 사과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좀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하시고, 또 국민들로부터, 즉 기자들로부터 질문도 받아서 설명도 하고 해줘야지, 그냥 앉으셔서 비서관, 장관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시면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내용은 진정성 있게 들었는데 그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내용도 있지 그렇지 않았다. 못한 것 같아요. 내용도 좀 부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도. 지금 화나 있고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잠수사가 위험하다,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언론이 수차 지적했는데도 그 옆에 제대로 된 응급
의사 등 조치도 하지 않고 네. 잠수사마저도 사망케 하는 그런 준비성 없는 정부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네. 비서실장을 파견해서 현장에서 지휘를 해 주셔야지 네. 물러갈 총리가, 물러갈 장관이, 물러갈 해경청장이 영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청와대 지금 유가족 대표들하고 빨리 면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사고 수습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컨트롤 타워로 해서 빨리 정리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게 하고 대국민 담화해서 정식으로 공식 사과하고 기자들 일문일답 받고, 예. 네, 요런 인적 청산하고 바꿔야 된다. 형사처벌을 그리고, 하겠다는 걸 네. 약속하시고, 인적 청산, 형사처벌 약속을 하고, 예. 네,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된다. 예. 그 유가족에 대한 희생자에 대한 후속 조치도 네. 다 말씀하셔야죠. 네, 보상해서 장례비 뺀다 이런 얘기 참 가슴 아파. 이런 와중에 진짜 그런 자존심 얘기 하는 상하는 게 일 아니에요. 진짜 돈 일국의 얘기 이런 총리란 얘기 분이 정말. 아, 일반 상을 당했어도 거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례죠. 네, 그런데 이건 300명이 넘는 꽃다운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가셨는데 장례비에서를 보상비에서 공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총리입니까? 오늘 네, 그 뭐 KBS 보도국장이 또 어떻게 좀 여러 가지 구설수에 또 뭐 사실 의혹 뭐 여러 가지 사실이다 아니다 뭐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요. 사임까지 하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전체적으로 이번에 중립성을 지키지 못해서 사임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언론 이번에 보도 보면서 좀 아쉬운 거 있으면 여기서 조언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뭐 우리 기자분들이 현장 취재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덤비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진도 그 현장이나 또는 팽목항에 나가면은 공적이 세 사람이 있어요. 네, 첫째는 장관, 두 번째는 국회의원, 세 번째는 기자예요. 네. 얼마나 공공의 적이라는 공적이죠. 그렇죠. 네. 예, 거기에 가면은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을 했는데요. 이번에 언론들이 너무 지나친 자극적인 또 사실이 아닌 속보 경쟁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국민들과 특히 그 희생자 네.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지 않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다 함께 정치인인 저도 정부 강요들도 언론인들도 한번 반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강훈태 광주시장, 이용섭 의원 전부 탈당하고 이제 무소속으로 이제 나가겠다. 뭐 그리고 이제 이용섭 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직까지 사퇴를 하겠다. 사퇴를 했죠. 아직 받아준 건 아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사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말이 많고 이건 악수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도 여기서 한몫하셨죠, 거들었죠. 저도 그 전라남도 네. 또 호남을 그래도 네, 상징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국회의원인데 네, 광주에서는 시민들에게 후보인 당사자들도 지도부에서도 전략 공천을 하지 않고 경선을 하겠다 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네, 그런데 연휴 한밤중에 전략 공천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네, 뒤통수를 맞고 사실 저도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진도 세월호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자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서 선당 후사의 입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용섭 의원이나 강훈태 의원이 탈당을 해서 출마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네. 저는 지도부를 향해서 최소한 광주 시민들의, 호남인들의, 국민들의 배신감에 대해서 좀 달래주는 그러한 설명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네. 안철수는 DJ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동안, 혹시 DJ 정부 때나 그 이전에 민주당 때 혹시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를 이렇게 전략 공천한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 기억에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더라도 네. 경선을 하지 않더라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요식 절차는 그렇죠. 거쳤죠. 네. 그런데 이번에도 물론 두 대표에게 이임되어 있기 때문에 요식을 거쳤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얼마 전까지도 계속 경선을 하겠다고 했으면은 조금 더 설명하는 기간이 필요했고 또 저도 그랬습니다. 지도부에 네. 만약에 그러한 설이 들려오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전략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나 만약 전략 공천을 하려고 하면은 저에게라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네. 하는 얘기는 해왔습니다만은 아무튼 올바른 선택은 아니지만 네. 이제 우리 지도부가 나서서 이러한 것을 잘 설명해 줬으면 좋은데 지금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위원도 지금 각 시도에서 공천 싸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까운 심정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선당 후사, 당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할 때다. 그리고 6.4 지방선거라는 또 이 세월호, 이 슬픔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조금 조용하게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최고위원은 안산시장도 전략 공천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목 놓아 진짜 외치면서 이 지역만은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지역은 그냥 무공천으로 좀 선정해 달라. 강력하게 이 자리에서 요청을 했는데. 저도 그 진도 현장에서 네. 안산 시민들과 안산 공무원들과 함께 내려와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김철민 안산시장을 보고 네. 굉장히 격려를 했습니다. 참 네. 훌륭하다라고 네. 했는데 그러한 슬픔 속에서 있는 모두 구조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왜 그렇게 무리하게 전략 공천을 했는지 그건 이해할 수 전혀 없어요. 다른 분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좀 안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둘 다 무공천을 선언한다든가 뭐 좀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천 싸움하고 글쎄요, 뭐 경선하고 정당이니까 네. 또 우리가 법적으로나 네. 당론으로 공천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용한 절차를 거치는 건 괜찮죠. 네. 그렇지만은 갑자기 전략 공천을 하필이면 광주하고 안산만 하기 때문에 크게 혼란스럽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됐든 세월호 이 슬픔 속에 모든 국민들이 있습니다. 정치인인 저도 또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일했던 저도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안전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희생자 가족들이나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좀 진지하게 수습해 주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도 지금 잠을 못 주무실 당연히 거예요. 그러시겠죠. 마음 아파하실 건데. 대통령이 제일 아프시겠죠. 네네. 그렇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그 옆에 누군가 조언을 이런 훌륭한 조언을 해주실 분들이 지금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출판 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네, 이분 오늘 모시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회는 돈과 안전이 부딪힐 때 안전을 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돈과 사람이 그리고 돈과 안전이 부딪힐 때 모두 돈을 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역사와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한 대중소설가 네, 김진명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봤습니다. 돈과 안전이 부딪힐 때 우리가 지금 계속 돈을 택하는 이런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이번 세월호가 참사가 이루어졌다. 자, 이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세월호 참사의 그 원인 그리고 또 수습 이것을 보면 이제 우리 사회의 모순, 부정 그동안 그 속도와 외양에만 치달리던 이 모순이 한꺼번에 드러났는데요. 보면은 이제 우선 세월호가 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무리한 증설이라든지 또 이 무리한 짐 싣기 모두 그 이 안전을 도외시한 그 이유가 전부 돈을 더 벌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감시해야 될 단체, 네. 기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감시를 하지 못한 이유 역시 그 유착, 다 돈이다. 그. 유착의 결과, 유착의 목표물은 다 돈이거든요. 그 유착이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뭔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선물이라 이런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게 아니면 유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네. 유착이라는 것은 결국은 돈을 목표로 하는 행위잖아요. 네. 정부 그러니까- 관계자랑 네, 이 관계 이 회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급사라든지 네. 해운조합이라든지 심지어는 해경이라든지 네. 그 모든 기관들이 전부 지금 유착돼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 무엇 때문에 유착을 했습니까? 돈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회 이전에 일단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고비고비마다 돈과 사람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네. 사람을 택할 것이냐, 돈을 택할 것이냐. 그게 사람의 인생의 숙제거든요. 모든 인류의 스승들은 돈과 사람이 부딪힐 때 항상 사람을 택하라고 가르쳐 온 거죠. 네. 그러나 우리네 인생이 별로 그렇지 못하죠. 사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회는 언제나 돈과 안전이 부딪힙니다. 이게 조직 내에서 봤을 때에 이 철도라든지 얼마 전에 그 서울 지하철. 메트로 네, 지하철 사고.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이 안전에 관한 것이다 하면은 누가 그걸 발견하더라도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을 조장을 하고 칭찬을 해주면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차를 멈춰야 된다든지 어찌됐든 이 경영에 도움이 안 된다. 네. 돈이 손해가 된다 해서 그걸 억누르는 분위기가 보통 사회, 우리나라 사회 어느 조직이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돈과 안전이 부딪히고 네. 거기에서 우리 사회는 언제나 돈을 택해왔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과 같은 대형 사고로 우리에게 그 모순의 단면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네. 지금 방향이요. 물론 이제 총체적인 부실이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이제 돈과 사람 여기 선택할 때 돈을 선택하는 이 국가적 정부 우리 모든 사회 시스템의 문제 이것은 결국은 윤리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덕 교육, 윤리 교육이 잘못됐다. 애초부터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점만은 아닙니다. 네.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세상에는 두 가지의 힘이 있어요. 하나는 외면의 힘입니다. 돈이나 지위나 명성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죠. 네. 또 하나는 내면의 힘이에요. 그것은 진지함, 성실함, 사랑, 희생, 효도, 정의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외면의 힘에만 경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을 돌아보는 진지한 성찰이 개인에게도 없고 사회에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학도 말이죠.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에서 역사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다 없애버렸어요. 오로지 효능, 효율. 그래서 어떻게 해야 더 졸업생들을 많이 취직을 시키느냐, 어떻게 해야 대학이 흑자 운영이 되느냐, 여기에만 수십 년 동안 천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회의 모든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을 낳아야 될 대학이, 그 꿈의 상아탑이 그걸 다 내던져버리고 그 비참한 현실에 진흙탕에 몸을 섞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이렇게만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앞날이 상당히 어두운 겁니다.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가지고 이런 사고로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개인도 인생이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내면적 가치를 늘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게 죽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죽어야 할 때 인간답게 죽을 것이냐? 이것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건강이 제일이야. 무조건 오래 살고 봐야 돼. 하고 운동이나 하고 그게 인생이라고 보는 게 잘못된 거죠. 만약에 어떻게 죽을 것이냐를 늘 고민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은 그 선원들 중에 단 몇 사람에도 있었으면은 이것은 내가 죽어야 될 때구나. 나를 바쳐서 배 안에 있는 어린 생명 하나라도 더 살리자. 이렇게 달려들었으면 이런 사고가 안 나죠. 네. 사고가 나지도 않고 사고 났을 때에도 오히려 아름다운 미담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지. 이렇게 처참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면 사고의 어떤 철학의 부재, 예? 어떤 도덕의 부재, 그런 또 교육의 부재,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이런 사고를 낳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낳겠습니다. 이 사회 전체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내면 철학의 부재로 인하여 앞으로도 이런 사고는 계속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대책을 보니까요. 네, 그 법을 어떻게 바꾸고 뭐 개각을 어떻게 하고 네. 뭐 규칙을 어떻게 바꾸고 뭐 관폐화를 뿌리 뽑고 물론 이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입니다. 다 중요한 대책들이에요. 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 사회의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네, 이 돈이 없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꿈을 이루겠다 이런 것이 허황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적게 벌더라도 검소하게 인간답게 살겠다. 이렇게 이 흐름 전체를 바꿔야 돼요. 굉장히 큰 작업이죠. 네, 우리가 사실은 이 주변을 보면은 세월호 참사는 이렇게 딱 그 화면에 비친 거니까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하지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모순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을 점점 더 이 외곽으로 내쫓으면서 젊은 사람들의 미래를 뺏어가면서 부동산을 누구나 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 게 우리 지난 이 최근에 이 현대사의 이 어떤 우리들의, 가정이 네, 돈을 벌게 어른들의 된 다 그런 모습이죠.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자각도 반성도 어떤 행동도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직. 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내면으로 돌리면은 이 무슨 정치다 법률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인간 의식 깊은 곳에서 이 사회 자체를 어떻게 크게 유턴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자각이 중요하다. 나겠죠. 그건 좀 한 10년 지계로 해가지고 큰 계획을 세워야 되겠네요. 네. 저도 근본이 사실 교육이라고 봅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육을 다 한번 새롭게 뜯어 고치는 기회가 됐습니다. 단순한 내각이나 뭐 청와대 개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근본적인 그런 어떤 개혁, 근본적인 교육 개혁부터 있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번 사건을 보면은 종교가 등장해요. 그죠? 그리고 유병원 회장이라는 분이 또 등장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본질에 있어서 이제 모든 지금 뉴스 타겟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세월호 사건하고 구원파라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그렇게 방향이 확 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구원파 이런 실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이제 제가 그 단체를 자세히 모르고 네. 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온당하진 않겠습니다만은 네, 조심스럽죠. 다만 이제 이 종교 단체가 이 안전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감시 장치도 없었다라는 것은 이 사회에 대단히 커다란 불찰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그 사고의 위험이 있는 거대한 사회 장치, 예를 들면 이런 해운 회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이런 해운 회사나 항공 회사나 기타 이제 이 안전과 관련된 회사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하냐면은 그 법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 단체들은 항상 법 위에서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규칙을 잘 지키기보다는 이 자신들의 그 강한 동지적 유대 또는 그 교리에 따른 교주와의 관계 이런 것이 훨씬 중요해요. 네. 저는 그 이번에 아직 이제 우리 수사가 그것까지는 분명히 얘기를 밝히진 않고 있는데 아직 수사를 안 하고 있겠죠. 그 선원들이 그 유병언이라는 실질적 주인하고 종교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이것도 이번에 상당히 네.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누구랑 누구랑이? 이 어린 승객들을 두고 네. 배를 일사불란하게 탈출한 그 선원들하고. 선원들이 네. 이 구원파라든가 구원파 네, 그 실질적 유병환 주인인 일가하고. 유병헌하고 종교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지 네, 없는 선장은 사람들인지. 있다고 지금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일단 이게 이제 사실이라는 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실질적인 게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 관계가 있는 사람이 선장이지만 선장이나 또 기타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 사람도 역시 우리하고 믿음이 같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채용을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안전하고 뭔가 충돌하게 됐을 때에 항상 그 교리를 택하고 교끼리 밀접한 사람들끼리 택하게 되어 있어요. 전부 일사불란하게 탈출했잖아요. 네. 우리 생명은 소중하고 승객들의 아이들 소중은 생명은 놔두고. 소중하지 않다. 이런 것 무의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 종교 교리라든지 뭔가 법과는 다른 어떤 신념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회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함부로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에요. 왜냐면 종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법이나 규칙보다 더 어떤 상위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 개념으로 인하여 안전이 소홀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교훈을 하나 좀 공부할 기회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자, 유가족 가족들이 지금 청와대 와가지고 그 앞에서 지금 대통령 지금 면담을 요청하면서 이 차가운 바닥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유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모두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국가가 정말 힘 한 번, 손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할 수 있는 100가지 중에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하고 전부 수장시켰거든요. 이것은 이걸 본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무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분들은 또 자식들을 잃은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서 뭐가 옳다, 뭐가 그러다 이렇게 하기에는 참 모두가 민망하고 힘이 든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의 바람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 이루어 주려고 하는 거대한 노력이 일단 필요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청와대라는 것은 우리나라 어떤 그 관료 체계의 맨 위에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지나치게 스스로를 또 비하해서도 안 되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것은 이 누구의 잘못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오랜 동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 속도와 외양에만 치우쳐 가지고 치달려온 하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잘못이에요. 지금 공무원들의 잘못이다라고 밀어버릴 수도 없고요. 또 그 선사를 비롯해 가지고 그 관리 감시 체계에 있는 그쪽 분야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밀어붙여버릴 수만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고 전이 있고 사회를 사고 살고 후가 있는, 있기 때문에 네. 예. 총체적인 문제죠 지금.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서 보니까 이 어른인 게 미안하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슬픔의 와중에도 네. 그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아끼고 같은 운명체다 하는 동지의식은 굉장히 끈끈한 거예요. 그거는 관리들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습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뭔가 여유를 줘야 돼요. 마구 몰아붙여가면은 지금 그 언론에 쫓겨가지고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꼼짝 못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더 큰 부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은 요구할 것은 마음껏 요구하고 청와대는 들어줄 것은 마음껏 최대한 들어주되 그러나 이 나라의 그 모든 기관이나 기강이 다 깨지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모양은 지키는 상태로 가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할 네. 거예요. 어느 정도 모양을 지킨다는 말이 굉장히 힘든 말이네요. 그죠? 어느 정도라는 이 단어가요. 그죠?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는지 그 자체가 그만치 지금 상황이 네. 이제껏 있어왔던 그 어떤 사고, 그 가령 이 외환 위기라든지 네. 이런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되게 심지어 전쟁이 터져도 이것보다는 더 비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신 동안에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이번에 사건 보면서 가장 가슴이 아프셨죠. 이것은 도대체 이게 나라이냐? 도대체 우리가 어른이냐? 이게 사회냐? 이런 한마디로 어떤 깨우침이라든지 자각을 떠나가지고 아주 큰 충격, 이건 뭐 말을 할 수 없는 충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제가 살아오면서 본 사건 중에는 가장 큰 사건.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가슴에 와닿고 바로 언론에서 생중계하는 그 배가 떠 있다가 가라앉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그 자체가요. 너무 한탄스럽고 너무 하여튼 부끄럽고 그리고 낱낱이 민낯이 막 다 드러나면서 모든 사건 이거 전부 다 우리의 잘못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고. 자, 이제 6.4 지방선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민심 어떨지 이번 6.4 지방선거가 아무래도 여당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당연하죠. 네. 불리하게 작용해야 정상이죠. 네, 불리하게 작용해야 정상입니까? 네. 그러면은 6.4 이 전망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일단은 여당이죠. 여당이 이 선거는 분리해야 정상이다 이런 각오로 출발을 해야 돼요. 네. 이거를 어떻게 모면할 것이냐. 이 야당이 이제 여기에 힘입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해올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선거에 승리할 것이냐.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작아지고 네. 정부도 작아지고 당도 작아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정상이다. 그 불리함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나마 어떻게 바뀌고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나갈 것이냐 이런 각오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항상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기는 것을 포기하는 사고를 할 필요도 있어요. 이번에는 여당이 이기는 걸 포기하고 이기는 걸 포기하고 네. 겸허하게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부끄럽다. 네.
이런 자세. 여당이 실제 지배인이죠. 왜냐하면 정부 여당은 같은 거니까요.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게 여당이죠. 예. 네. 우리가 죄인이다 하고 질 것을 목표로 한 선거를 치르면은 그 국민들 역시 이것이 한 사람만이 잘못은 아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네. 그 모습을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는 터지기 마련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수습하는 실존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 실존적인 모습 안에는 어떤 선거 대책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기자 이게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실존적인 그야말로 인간적인 네. 그 모습을 이번에는 정당에서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야당도 이번에 그 여론조사 이렇게 보면 그렇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거기도 지금 그 정체거든요.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런 걸 떠나가지고요. 네. 여론조사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부 여당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야당의 책임이기도 해요. 네. 대한민국의 모든 어른들이 내 책임이다 그러는데 야당이 이것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 라는 논리는 얘기가 안 되죠. 야당 자체도 굉장히 책임이 큰 거예요. 정치인들 아닙니까? 네. 정치라는 게 뭐예요? 정치라는 게 개인이 출세하고 영달하고 이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정부, 여당, 청와대, 대통령의 탓이고 대통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야당 정치인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탓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방에게 밀어버리고 그걸로 선거를 이기겠다. 그건 야당도 그러니까 여도 야도 다 책임을 갖고 그죠?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겸허하게 이번 선거에 치러야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우리가 그 진정 자각하는 모습을 이 사회 모든 어른들, 이 사회 모든 정치인들이 다 보여야 돼요. 네. 자, 광주의 전략공천, 안산의 전략공천 이 와중에 네. 이제 안철수 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안철수 계 쪽에서 하여튼 미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략공천 되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 이런 거 할 때냐. 그리고 지금 어떻게 이 와중에 새정치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전략공천이라는 걸 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뭐 이곳저곳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가 우리 정치의 그 모순, 그 탐욕스러운 우리 정치의 모순에 반발해서 일어난 사람이고 전 국민적 지지를 사실 받은 사람인데 이제 이 자기 사람을 이 전략 공천을 광주에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자신이 욕하던 그 무리 속으로 이제 들어가 버리고 말았죠. 네. 그것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할 테고요. 문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이제 안철수는 기본적으로 이 정치에 대한 훈련이 좀 덜 돼 있는 사람이에요. 뜻은 순수하고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네. 이 현실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싸움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싸움이에요. 여기에 아주 그냥 하얀 백지장 같은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속도를 좀 조절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 여유 있게 좀 연습을 해가면서 접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글로 들어가 버렸어요. 안철수는 뭘 하든 간에 상황이 나쁠 겁니다. 안철수는 무엇을 하던 간에 상황이 나쁘다. 계속 나쁜 상황이 될 거예요. 안철수한테는 원래 안철수의 정답은 뭐였냐면은 그 대규모 당을 만들질 않고 이번에 말이죠. 네. 대규모 당이라는 건 합당을 하지 않고 모든 선거에 나가는 그런 당을 만들지 않고 조그만 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에 안철수 또 안철수 같이 다니는 그 여러 사람들 의사, 있죠. 뭐 시골 의사 또 네, 뭐 시골에서 또 박경철. 조국 그 네, 조국 교수. 예. 예, 평판 좋은 조국 교수 그리고 또 저쪽 그 금태섭 새누리당에 변호사도 있고요. 예.
새누리당의 새누리당의 그 홍뭐라고 하버드 나오고 그 이미지 아, 좋은 네네네 있죠. 네. 네. 노원 쪽에서 국회의장 예, 예, 했다. 예. 헤럴드 경제 예. 네, 회장하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 막론하고 그런 젊고 비전 있는 네. 깨끗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홍정욱 씨. 예. 홍정욱, 예. 예. 조그만 당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번 선거 전체를 놓고 민주당하고 민주당은 지금 안철수 쪽으로 인기가 쏠리니까 그때 굉장히 겁이 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안철수를 끌어들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안철수가 그때의 민주당하고 그래 협조를 하마. 다만 서울시장만은 우리한테 달라. 즉 박원순을 우리 당으로 입당을 시키겠다. 네. 그걸 허용하면은 모든 전국 선거에서는 당신네를 돕겠다 하면 서로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안철수는 그 흙탕물에 물을 안 담그고도 여야의 괜찮은 사람들 게다가 모든 지방선거를 상징하는 이 서울시장 선거에 누구죠? 박원순을 자기 편으로 자기 당으로 끌어들이고 하면은 안철수만 완승하는 거거든요. 네. 박원순 이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끌어가야 이것이 안철수가 표방했던 새로운 정치이고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선한 정치고 깨끗한 정치거든요. 그런데 그와 정반대쪽으로 이 새를 키워야 된다는 그야말로 잡배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전국에 후보를 내려고 하니까 후보로 들어오는 사람도 하나 없고 그 부실하고 비참하니까 민주당하고 합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면 민주당에 들어가서 그냥 있으면은 존재감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 사람을 전략 공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자꾸 나쁜 쪽으로 시리즈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나쁜 쪽으로 갑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자꾸 지금은 발을 빼면은 더 웃기는 사람 된다 해서 자꾸 못하게 돼 있을 텐데 네. 계속 깊이 발이 이거는- 들어가는 거죠. 예. 이거는 그 아직도 안철수를 바라보고 안철수가 뭘 이루어줬으면 하는 많은 국민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나서 한번 그 이 내각을 아주 크게 깨우쳐야 돼요. 진정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고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 이상과 현실을 확실하게 구체화시키는 그런 사색과 행동이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필요한 게 지금 안철수라는 정치인이에요. 코페르니쿠스의 전회가 무슨 그거는 어떤 내용? 그 아, 지동설, 천동설 얘기하시는 예, 겁니까? 그 조금씩 바뀌는 게 아니라 확 바뀌어야 된다. 예, 완전히 이 사람들이 안철수에 대해서 저럴 수 있을까 네. 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살아나면서 동시에 안철수에게 걸었던 국민의 기대도 역시 같이 살려내는 일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59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2014년 5월 9일 금요일입니다. 주말인데 캐더람마에서 바라본 세상. 이제 와서 누구 탓하지 맙시다. 다 내 탓이라고 합시다. 다 어른들 우리 모두의 탓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명 작가님의 마지막 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너무 속도 외양에만 치우쳐서 치달려왔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좀 더 내면적 성찰을 통해서 단지 잘 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생각할 때가 됐고요. 사회도 돈과 안전 사이에서 능률이나 효율이나 이런 돈 쪽의 개념이 아닌 안전 쪽의 개념으로 내면적 성찰을 해야 될 때입니다. 좋은 계기입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삼아야 되죠.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